저희 이제 마지막 주제로 매체와 형식의 다변화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분이 연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정현 선생님의 발표, 담론으로서의 미디어 전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현입니다. 제 주제는 담론으로서의 미디어 전시입니다. 사실 이 전시를 연구한다는 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전시 연구의 어떤 툴이라든가 방법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한국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문제, 그리고 그 압축적인 고도 성장, 그리고 또 매우 공격적으로 현대 미술 씬이 활발하게 증식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광경들이 결국에는 연구의 시간과 실제의 시간, 그리고 우리들이 느끼는 시간들의 오차 사이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1990년대 연구는 제가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미디어 아트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어 아트에 관한 연구가 공백 상태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공백이라는 것은, 이게 미디어 아트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매체도 아니고, 그리고 매우 새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또 기술 발전의 가속화들이 결국에는 그 과정들이 스킵되거나 혹은 배제되거나 혹은 탈각되거나 또는 잊혀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연결되면서 미디어 아트 전시,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에 대한 연구와 아카이브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서 미디어 아트 전시가 과연 담론으로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시를 하나의 아티팩트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전시 자체를 하나의 예술적 유산으로 수용하려는 의지와 미술관이라는 공간의 정체성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미술관이란 단순히 예술을 보여주는 물리적 공간으로 제한되지 않고 그 공간의 건축적 조건과 큐레이팅, 디스플레이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큐레이팅에서 큐레토리얼의 관점으로의 이동은 전시를 미학적 태도로의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은 선형적 미술사를 소개하는 공간에서 미술 작품을 통한 인류학적 사유의 장으로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전시 광경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듀샹이 큐레이팅을 한 전시, 이제 기획을 한 전시죠. 초현실주의 전시였고요. 뉴욕에서 열렸던 1942년도 전시입니다. 제가 굳이 이 장면을 가지고 온 것은 작가이자 기획자이자 큐레이터가 된 듀샹의 정체성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무엇보다 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놀게 하는 것, 혹은 전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대단히 반어적인 방식의 어떤 전시를 기획했다는 게 매우 흥미로웠고요. 실제로 이 전시는 아주 디테일하게 테이트 모던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기술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전시 연구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기록물도 없지만 이런 메타데이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미디어 아트는 기술에 어떤 중점을 두고 서사가 진행되거나 그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런 장착된 그런 기술들이 어떤 전시에 소개되었다라는 식의 기술 기반 혹은 기술 중심주의적인 태도들을 자주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듀샹의 큐레토리얼의 접근이 어쩌면 전시를 좀 더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바라보게 하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팝아트와 누보 레알리즘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작품의 설치와 보는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었고, 그러면서 미술의 경향과 전시의 형식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술관 제도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죠. 1969년 해럴드 지만의 상징적인 전시,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전시는 최근에 다시 또 리바이벌이 되기도 했고 다시 어떤 재전유된 방식으로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이 그 간극들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 형식이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라는 이 전시는 큐레이팅이 어떻게 예술적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중요한 전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매체와 보는 방식은 전시의 내용만큼 의미 있는 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의 등장은 전시의 형식과 한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의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전시 공간과 전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시사는 전시 공간 혹은 미술관의 역사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로 인식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전시는 역사이고 이데올로기이고 정치이고 또는 미학이기도 하다. 이렇듯 추상적으로 보이는 용어들은 우리의 중요한 담론을 내부에서 끊임없이 그 위치를 바꾸어가고 그것이 강조하려는 넓은 범주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예술과 일상 속에서 다각도로 구체적인 의미를 생성한다라고 그 파워 오브 디스플레이라는 그러니까 이른바 전시 디자인사를 연구한 메리앤 스타니제프스키의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 그 파워 오브 디스플레이 20세기 전시 설치와 공간 연출의 역사는 뉴욕 모마 미술관에 관한 연구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소와 전시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미디어 아트의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는 단순히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곧바로 그 사물로서 혹은 작품으로서 전시가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기술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성, 예를 들어 어떻게 기록되는가,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가. 그래서 큐레이팅이 시작되는 게 기획 단계부터 공간 설치와 그 기술과 미디어의 관계를 아주 중층적으로 고민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컬렉션의 관점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전시가 의도되어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상당히 깊은 숙고를 통해서 전시가 이루어져야만 이른바 전시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매우 큽니다. 미디어 아트 전시의 담론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는데요. 한국에서의 전시사 연구는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미디어 아트 전시를 담론으로 다루는 게 한국 시각예술 현장의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숨기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날 미디어 아트는 전통 매체만큼이나 익숙한 진료가 되었고 테크놀로지와 정보화의 발전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기에 미디어 아트 전시에 관한 아카이브의 필요성은 더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기술이 삭제되거나 잊혀지는 것들은 일반적인 현대 문명사의 그 어떤 관습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아트의 기술이 그런 역사적인 속도에 소외되지 않고 어떤 그 시대를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물로 인지될 수 있는 문화인류학적인 고고학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이 미디어 아트 전시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여 연구를 위한 아카이브 자료와 당시 미디어 아트 전시에 참여한 작가, 큐레이터, 기술자와의 인터뷰, 아주 심층적인 인터뷰도 이 연구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1990년대 한국 미술은 과학기술을 통한 예술의 혁신을 모색하는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새로운 이념은 테크놀로지를 통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미술관 건립도 이어지죠.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개관하고 1984년부터 93년까지 단계별로 예술의 전당이 설립됩니다.
이로써 서울의 예술 지형도는 전통적인 예술 지역인 종로와 신흥계층이 모인 강남으로 양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트선재, 일민미술관 등의 사립미술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광주 비엔날레가 동시다발적으로 설립됩니다. 정부는 1995년을 미술의 해로 지정하고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미술에 관한 연구도 미술사 기반에서 다양한 소수적인 관점의 연구가 생산되고 있으며 제도 바깥에서의 자율적 연구는 포스트 인터넷 세대 연구자, 큐레이터에 의해 전에 없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편 1990년대 말 정보통신기술 덕분에 IMF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경험이 더해지면서 테크놀로지는 21세기 한국의 미래로 전유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2000년을 기점으로 미디어 아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의 출범도 이어지죠. 일주 아트하우스는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의 문을 여는데요. 컴퓨터, 비디오, 넷과 웹 등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지형도를 한꺼번에 다뤘고 여기에 실험 영화가 더해지면서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무빙 이미지 기반이 구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해 SK그룹은 디지털 아트를 연구하고 육성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발족합니다. 두 기관은 초기 한국의 미디어 아트의 부흥을 견인합니다. 다만 당시는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와 개념에 관한 미학적 연구가 부족했고 한정적인 미디어 기술로 인해 단채널 영상이 대부분으로 채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매체의 특성상 미디어 아트는 신기술의 영향에 민감했고 기술 진보의 가속화는 역설적으로 미디어 아트의 생명력을 역설적으로 약화시킨 원인이 되었던 거죠. 당시만 해도 미디어 아트는 실험의 대상에 더 가까웠기에 예술 작품으로서의 미디어 아트를 위치시키고 기록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과정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엔 미디어 아트 전시가 전통적인 미술 전시와 어떤 공통점과 차별점을 가지는지, 더불어 기술 기반의 예술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포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아트라는 이름은 유명했지만 상대적으로 미디어 아트의 정체와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 이해하려는 과정은 부족했거나 삭제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미디어 아트를 국가적 위기를 벗어날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도시와 영상의 이라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주도한 4년간 이루어진 전시인데요. 그 도시와 영상이라는 그 표제가 이미 시사하듯이 당시 미디어 기술은 공공성이 매우 강했고요. 정치성도 아주 깊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서울이라는 도시를 미디어에 의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연결되고 그것을 일종의 어떤 그 대중을 연결하는 어떤 장치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컸고요. 그것이 뭐 꼭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기술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도시의 어떤 그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이것은 뭐 DMC 같은 그런 디지털 그 기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어떤 밑바탕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반이 있었고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서울의 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 전시는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 그리고 그런 어떤 소통의 맥을 잇겠다는 의지로 큰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관점에서 미디어 아트는 여전히 수단화되거나 액세서리처럼 진열되었던 것은 아닌지 또 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아트 전시의 담론화를 통해 미디어 아트가 미술계에 수용되는 과정, 최근 들어 새로운 사유의 방식으로 등장한 신유물론과의 관계를 풀어볼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1회 포스터고요. 영과 일이라는 디지털의 세계로의 전환을 이제 주제로 삼은 전시였고요. 전시는 사실은 그 인포아트와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구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보여주는 훌륭한 장이었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교육적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미디어 아트의
어떤 표본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이긴 했습니다만 그 미디어 혹은 디지털이라는 담론을 구체화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 아트는 더 이상 특별한 매체가 아니죠. 따라서 미디어 아트 전시라는 형태는 199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그 해당하는 연구 영역을 저는 범주를 설정을 했고요. 또한 이 시기는 세계의 질서가 정치, 경제, 지리, 기술, 역사, 젠더 등의 지형도가 전환되던 때로 미디어 아트 전시를 통해 문화인류학적 관점의 사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대상은 그래서요, 도시와 영상전, 그리고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전의 과학예술 비엔날레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대전은 뭐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의 성지 같은 곳이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 과학예술을 연결한 융합적인 그 전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대전 시립미술관과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20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기록이나 혹은 제대로 된 아카이브가 거의 없고 이 그 표제들도 타이틀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뭐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이른바 한국의 미디어 아트를 개괄하는 그런 센터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의 어떤 역량과 의지로 많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가 연구의 그 일부로 포함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꼭 그 전시사의 어떤 연결성뿐만 아니라 뭔가를 계속 지속하는 것의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어떤 제도의 도움이라든가 역할 같은 것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또한 이 연구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미디어 작업의 전개 과정을 관련 전시를 중심으로 추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사실 2018년부터 19년도에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비평지원 사업으로 월간미술의 사회에 연재했던 1990년대 후반 단채널 비디오 작업의 태동에 대한 작업의 후속 연구에 해당합니다. 당시의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비디오 아트 씬에서 각기 다른 지점을 커버하는 주요 작가 4명을 선정해서 한국 단채널 비디오 작업의 지형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더 아트로 홈페이지에 글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채널 비디오 중심이었던 선행 연구에서 누락된 부분, 그다음에 한국 비디오 아트사에서 지닌 역사적인 중요성, 그리고 자료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주제를 3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홍성민 작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초 홍성민이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시간 기반 미디어 작업을 전공하고 귀국하면서 비디오 조각 혹은 비디오 설치 중심이던 국내의 비디오 아트 작업과는 전혀 다른 시간성에 기반한 미디어 작업을 선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열거되어 있는 대중매체와 다중매체전, 리모트 컨트롤, 사우나 사운드 등이 이와 관련된 전시들인데, 귀국 후 주요한 미디어 전시에 모두 참여하고 여러 대학에서 미디어를 강의하며 후진을 양성한 홍성민의 활동이 김영진, 육태진, 김혜민 등의 같은 시대 국내 기반 작가들과 어떻게 다르며 이 상이한 두 양상이 어떻게 병치되며 1990년대 초중반 미디어 씬을 형성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1990년대 중후반에 성행했던 비디오 아트와 대중문화의 접속으로 영상문화의 태동기에 활발했던 장르 간 교류와 융합이라는 시대 특정적인 현상을 비디오 작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전시는 다음의 4전시입니다. TV전, 틈전, 더 크로스전, 리메디팅 TV전, 이렇게 4개인데요. 이 전시들은 TV와 영화라는 강력한 시각문화의 영향력을 당시 작가들이 어떻게 흡수하고 상호작용했는지를 예증하는 전시인데, 여기서 서사 기반 비디오 작업이 부상하는 초창기의 모습과 같은 시기 유학파 작가와 국내파 작가들의 경향 차이, 그리고 전문기관이 설립되며 비디오 아트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2000년대 초중반에 부상한 디지털 기반 멀티미디어 작업의 전개에 대한 것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의 IT 산업과 첨단 미디어 산업 육성 정책 발표와 함께 문화예술계에서도 뉴미디어나 장르 간 협업, 장르 통합적 퍼포먼스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비디오 작업과 함께 웹 아트나 테크놀로지 기반 멀티미디어 작업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앞서 정현 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일조아트하우스, 아트센터 나비 같은 미디어 전문기관이 등장하고 토탈미술관이나 대한공간 루프 같은 기존 공간에서도 신보순이나 양지윤 같은 국내 1세대 미디어 전문 큐레이터들이 비디오 혹은 미디어 작업 중심의 전시를 기획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관련 전시 중에서 특히 양아치가 기획하고 토탈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대한공간 루프가 공동 주최한 404 오브젝트 나파운드전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국내 그 주요 디지털 혹은 웹 기반 작업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디지털 혹은 웹 기반 작업의 아카이빙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와 해외 전문가 초빙 및 워크숍처럼 공격적으로 당대 국제적 디지털 아트와 전맥하려고 했던 시도를 한 중요한 전시였습니다. 이 시기 웹아트 관련한 연구 모임 및 실행 조직인 프로젝트들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해킹을 통한 미술 행위는 일종의 그 스터디 그룹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패러사이트 택티컬 미디어 네트워크스는 그것의 일종의 실행 조직에 해당하고 블라인드 사운드는 웹아트를 하는 작가들의 어떤 모임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관련 그 주요 기관 둘이라고 할 수 있는 일조아트하우스 아트센터 나비의 2000년부터 2005년 정도까지 그 전시 양상을 일괄 전수조사에서 지형도를 그릴 예정입니다. 관련 작업들이 사실 거의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고 망실된 것도 많으며 있는 작업도 작가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예상보다 1차 자료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나 방향에 좀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료 확보가 가장 원활한 두 번째 주제가 제일 처음 발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이 두 번째 주제 진행 상황과 관련된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1996년 공평 아트센터에서 열린 TV전은 평면,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의 5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기획전으로 TV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 영상 이미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TV 세대의 감수성을 드러내는 전시였습니다. 전시의 기획자는 임현숙, 최금수, 이유미지만 작가 선정 및 전시 구성 등 실질적인 기획은 작가인 이유미 제안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렇듯 작가가 전시를 기획하는 것은 2000년대 이전에는 흔한 일로 두 번째 주제의 대상인 전시들 중에서 전문기관인 일조아트하우스의 그 리메디에이팅 TV를 제외한 나머지 전시들은 모두 작가들이 전시의 구상을 담당하고 큐레이터는 행정적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틈 전시 같은 경우는 홍성민의 제안으로 기획되었고 더 크로스전은 작가인 김세진이 기획했습니다. 이것이 전시 도록 표지인데요. 이게 TV 모니터처럼 전시 도록 표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내지인데 그 TV 리모컨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리모컨을 펴면 그 왼쪽처럼 목차를 볼 수 있고 접으면 오른쪽 같이 이제 페이지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내지 일부인데 상당히 디자인에 신경을 쓴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TV전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매 작품마다 주제에 대한 상당한 분량의 작가 노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이유미 쓴 작가 노트인데 이분은 아예 TV에 대해서 본격적인 소설을 썼고 나머지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분량은 제각각이긴 하지만 모두 상당히 진지하게 그 주제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TV는 아우토반이다, TV는 감시자다, TV는 뭐 교과서다, 아니면 앞에 TV는 매저키스트다, 뭐 이런 어떤 문구들이 강조되어 있는데 당시 여기에 가능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도록에 실린 글 또한 TV와 상품 문화 그리고 미술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이해가 이미 수반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한 예로 강원구의 글은 보드리아르, 프랑크푸르트 학파, 마셜 맥루한 등의 이제 이론이 등장하고 자본주의와 상품 문화와 TV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상당 부분 선행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제 홍성민의 글은 비디오 아트와 TV
그리고 영화와의 차이 및 비디오 아트의 종류 및 계보를 정리하고 있는데 서구 비디오 아트에 대한 기본 지식 및 내용 중심의 비디오 작업이 부족한 국내 실정에 대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아직 분야들이 나눠지지 않아서 상업계와 미술계가 구분되지 않고 예술 장르 간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했던 90년대의 그 문화 혼성적인 특징이 강한데 이를테면 황신의 밴드, 삐삐밴드도 작가로 참여했고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했고요. 그다음에 CF 감독이었던 그 유명한 차은택 이분도 작가였고 참여 작가였고 애니메이션 감독이었던 이성강 이런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출품작 역시 매체가 다양하지만 특히 저에게 흥미로웠던 점은 평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지한 작가 같은 경우는 영화 포스터 이미지를 패러디해서 현실을 풍자하거나 여기 보면은 스트레인저 댄 패러다이스 이 그 미국 영화 짐 자무시일 텐데요. 옆에 보면 이게 스트롱거 댄 패러다이스라고 한국 실정으로 패러디해가지고 좀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은 사진 작가인 염중호의 작업인데 그 TV 화면을 그대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명한 강원구의 작업이죠. 그래서 액자 구성으로 이제 현실과 TV 이미지를 병치하거나 그다음에 이 이동규의 유명한 이 회화는 프로그램 편성표를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질서적으로 TV 이미지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그 2, 3년 후에 열린 틈전과 더 크로스전은 비디오 아트의 빠른 발전 속도를 예증합니다. 이 틈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내러티브 실험을 시도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서현석, 그 박화영, 홍성민의 그 세 명의 참여 작가는 각각 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그 스크립트를 각각 한 챕터씩 맞춰서 쓰고 그것에 입각한 어떤 작업을 각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들은 서로 교차되면서도 독립적인데 이 영상들이 모여서 3채널 설치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박화영의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홍성민의 작업이고 왼쪽이 서현석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각본은 남자 둘과 여자 한 명 사이의 삼각관계를 소재로 한 각본인데 뭐 예상하실 수 있듯이 상투적인 그 드라마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 그것을 이제 패러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점은 관객은 그 누구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동일하고 상영 시간이 동일하며 서로 전화를 하는 등 이어지는 교차점이 존재하기는 한데 그 채널마다 각각 헤드폰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헤드폰에서는 각 주인공의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이 개별적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채널 밖에는 이제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에서는 그 세 채널의 외부 음향이 서로 혼재돼서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객이 이렇게 이제 어느 위치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화면과 듣는 소리가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관객도 동일한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의 제목인 틈은 나와 남 그리고 우리 사이의 간극을 뜻하는 동시에 채널과 채널 혹은 프레임 사이의 간극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그 비선형적인 내러티브 실험이 1990년대 후반인 서구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토니 도브의 아티피셜 체인저링이라는 작업인데 여기서는 그 미래에 있는 인물과 1931년에 있는 인물 두 내러티브가 교차를 하면서 관객의 움직임이나 선택에 따라서 그 내러티브가 매번 달라지는 이런 종류의 어떤 인터랙티브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제 이런 서구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생각을 하면서 비선형적인 내러티브의 구조를 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서구의 경우에 첫 비디오 아트와 인터랙티브 실험 사이에 한 20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실험이 한국의 경우에는 단채널 비디오가 막 형성되는 시점에 해당해졌다는 것이 그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즉 한국의 비디오 아트 수용 양식이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혼성적이라는 걸 드러내는 어떤 지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그 더 크로스전은 내러티브 실험과는 전혀 다른 결의 단채널 비디오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 더 크로스전은 9명의 작가들의 비디오 작업을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도록도 VHS 테이프로 만든 전시로 당시 개방적이었던 그 장르 간의 교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의 그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들인데요. 그래서 작가들의 작업 영상이 8개가 있고 그 각 영상 앞에 강영민이 만든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 그 왼쪽
이미지요.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작가 인터뷰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이제 더 크로스 전 도록에 출판된 어떤 이미지들은 틈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감각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일일 그 김현수의 작업은 지직거리는 화면에서 시작해서 전깃줄을 따라가다 남자가 달리는 발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비디오의 매체 속성, 즉 백색 자금, 전기, 빨리 감기, 느리게 감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매체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고요. 김세진의 작업은 드래퀸 분장을 한 남성과 분장 전의 인물이 도플갱어처럼 마주치는 그 몽환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뮤직비디오의 감각을 채택한 것입니다. 대체로 가볍고 경쾌하며 빠르게 편집된 짧은 영상들은 감각적이며 직관적인 그 신세대 감성을 드러내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이론적이고 긴 호흡을 지닌 틈전과는 다른 국내파 비디오 작가들의 성향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다른 성향들이 혼재된 상태로 작가 주도로 진행되던 비디오 아트는 2000년대 들어서 일주아트 하우스 등의 전문 기관이 들어서면서 전문 큐레이터와 아카이빙의 체계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리메디팅 TV 전인데요. 이 전시는 그 지금 참여 작가 명단을 보면은 비토와 콘치, 다라 범바움, 뭐 TV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그 대안적인 비디오 그 작가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0, 80년대 그 서구의 대안적인 그 대표적 비디오 아트들을 소개하고 국내 작가도 20대 작가와 30대 작가를 나누어서 그 20대인 윗줄, 그러니까 박준범, 이정범, 임승률, 진시우 이런 경우에는 참여적 인터랙티브 작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객이 그 각 작가들의 작업을 마음대로 이렇게 드래깅 해가지고 자기 버전의 어떤 영상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인 이 30대 작가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각 작가들의 작업을 그 스크리닝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했는데, 그 전문 큐레이터가 등장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비디오 아트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어떤 변화를 보여줍니다. 90년대 말 작가 주도의 기획과 자유로운 장르 혼성의 문화가 기금 설립과 기금 등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 변화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 기점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양상, 즉 제도와 그 작가 주도의 어떤 그 경향 간의 어떤 그 충돌과 상호작용, 이런 지점을 저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두 선생님의 그 연구 주제는 매체 확장으로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다룬다면, 저는 그러한 현상의 어떤 기저에 기반하고 있는 시대적인 어떤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92년에 열린 두 전시를 나란히 보면서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왼쪽은 92년에 결성한 미술인 그룹이자 출판사 현실문화연구가 기획한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전의 전경으로 당시 갤러리아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90년 결성한 작가들의 프로젝트 그룹 서브클럽이 기획한 네 번째 전시인 서브 도큐멘트 전으로 92년 당시 동숭동에 자리한 토탈미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아마 전시 장면을 보면서 또 각 전시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다면 마치 90년대에 열린 두 사진 전시를 제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듯이 거리에서 만난 평범한 인물들의 초상이 담겨 있고, 혹은 오른쪽처럼 매주 거리의 가판대를 장식하는 대중잡지의 표지를 소개한 전시 전경을 볼 때 이 두 전시는 일상의 장면을 전시장으로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시를 통하여 이들이 보여주고자 한 것은 기존 미술의 형식과는 다른 새로움이라는 것 또한 공통적입니다. 이 압구정동전은 당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던 압구정동과 소위 오렌지족의 문화적 상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시를 소개하는 일간지 기사들을 찾아보면
거기에 어떤 흥미로운 대목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요. 화가가 7명이나 참여하고 있지만 붓으로 그린 작품은 단 한 점도 없다는 것을 이 전시의 파격적인 면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이 전시에서 붓으로 그린 작품이 없기 때문에 사진과 슬라이드, 영상을 이용한 이미지 작업으로 채워진 이 전시가 마치 압구정동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간판, 광고, 지역 일대의 풍경과 사람들이 담겼기 때문에 일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어떤 인식을 이런 일간지 기사에서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서브클럽은 결성될 때 그들의 명제를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술 형식의 탐구를 제시를 했는데요. 1980년대 말부터 한국 미술계에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미적 감수성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 그룹으로 꼽히며 실험적인 프로젝트성 전시기획으로 총 4회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상당히 실험적인 여러 가지 매체와 퍼포먼스 다양한 방식을 좀 실험적으로 펼쳤던 전시였습니다. 이 두 그룹의 전시는 또 전시에 맞춰서 기존 형식의 전시 도록이 아닌 방식으로 출판을 진행한 점이 또 공통적입니다. 각각 연구 단행본과 무쿠지를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록을 이러한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 것이죠. 이 출판물들의 현실과 일상에 대한 전시와 작가들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이미지 생산자로서 작가나 사진가들을 섭외해서 그들의 이미지 작업과 사회학자, 영화 이론가, 건축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압구정동에 대한 분석의 글을 같이 실어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떤 위계가 없이 출판물에서 펼쳐지는 그런 어떤 단행본을 디자인했습니다. 현실문화연구는 이 책에서 그들의 전시기획과 이 출판물을 고급과 저급의 갈등을 유발시키며 순수와 참여의 결별을 낳은 근대적 문화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창작의 신화로부터 벗어난 언술행위를 시도하는 것,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생산의 결과는 예술작품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 기능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현실문화연구의 관점은 사실 영국 문화연구를 되게 중요한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서 그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실제 어떤 대중문화 혹은 일상적 문화를 연구해야겠다라는 어떤 취지와 그 목적을 담고 있는데요. 그 서브클럽은 물론 이렇게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그들의 어떤 현실 이미지에 대한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브 다큐멘트전의 그 무쿠지를 보시면 우리 생활 주변에 실제에 있는 여러 풍경들을 채집 제시하면서 작가들이 작품 이전의 생활 환경과 시대를 바라보는 각도와 그 속에서 형성되는 감수성을 기록하고자 이 책을 엮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본다는 것이 단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듯한 발언. 본다는 것에서 어떤 감수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문장은 곧 시각성 차원에서 보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한국 미술에 대한 서술에서 이 두 전시는 조금 다르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브클럽은 신세대 미술을 대표하는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그룹 사례로서 소개가 되고요. 현실문화연구는 민중미술의 비판성을 이어가는 이후 세대 진보적 미술 이론가들의 활동으로 구분이 되면서 같은 시기와 같은 지역의 새로운 미적 감수성을 보여준 이들이다라는 것 외에는 기존 미술사 서술에서 한데 놓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 서술에 늘 드리워져 있는 어떤 균열이라고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반면 기존 예술에 대한 도전적 의지를 가지고 일상을 예술로 끌어들이며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이 전시들은 이 시기 미술의 새로운 미적 감수성으로서 기존 미술 형식에 대한 균열, 나아가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 인식에 대한 새로운 균열이 포착되는 주요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진행하는 연구는 예술의 고유성, 창작의 신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이 90년대의 어떤 순간을 일상, 이미지, 시각문화라는 키워드로 조금 쫓아가고자 하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몇몇 전시와 작업들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미술가들이 이미지 생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또한 같은 어떤 주제 안에서 논의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압구정동 전시의 출품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서숙진 작가의 젊은 미술인 백인에게 물음이라는 이 작업은 어떤 유형의 미술가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의 앙케트 결과를 흑백의 물감 사진 위 붉은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마치 바바라 크루거의 개념적인 작업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시각 이미지 생산자라는 용어는 고독한 천재, 장인과 같은 어떤 기존 우리가 미술을 생각할 때 많이 상기했던 표현과는 좀 대비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94년 금호미술관에서 열린 기호 언어 책 예술전의 도록입니다. 근데 이 도록은 당시 디자이너이자 참여 작가였던 안상수 작가가 보고서라는 본인이 금누리 작가와 함께 출간하던 그 독립적인 잡지의 7번째 이슈를 바로 이 전시의 도록으로 대체해서 펼쳤습니다. 이는 전시의 연장선상에서 출판 미술을 시도한 것으로 안상수 디자이너가 직접 작가들에게 책에 실릴 이미지 혹은 내용을 의뢰하여 제작했습니다. 아까 문혜진 선생님께서 도록에 실린 그 글을 얘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이 시기엔 도록 제작에 진심으로 작가들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강훈구 작가, 당시 참여 작가였던 강훈구 작가의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미지 생산자의 규칙이라는 제목입니다. 독창성, 신비성과 같은 순수미술이라는 칭호에 따르는 용어들을 작가는 알리바이다라고 부르며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의 문화, 그 이미지들이 전시로 들어오고 그것이 담론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날 것 같은 일상의 시각적 매료를 예찬하는 방식 또한 중요한 어떤 줄기를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정화 작가가 이 94년도에 이런 미술 설거지 전에 작품을 이렇게 설치한 장면인데요. 이때쯤부터 작가는 플라스틱 기성 물건을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때라고 떠올리면서 작가가 직접 인도에서 본 광경을 어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켓을 하나씩 들고 가요. 그 광경이 정말 저에겐 성스러워서 근데 그때 본 플라스틱이 정말 아름답고 반짝거렸어요. 라고 작가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작가가 이 제목에서 말하는 쓰임새라는 용어를 시스템과의 약간의 전투태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는 일상적 물건을 작품으로 끌어오는 작가의 이런 태도에 기존 체계 혹은 체제에 대한 어떤 도전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작품을 전시했던 이런 미술 설거지의 도록 역시 최정화 작가가 디자인한 것으로 이 90년대의 실험적인 도록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전시는 이런 미술 설거지, 이런 미술 노스텔지어의 2번에 걸쳐서 전시를 각각 최정화 작가와 백지수 큐레이터가 전시를 맡았고요. 97년 일상 기억 그리고 역사 해방 후 한국미술과 시각문화전은 이 97년 광주 비엔날레의 특별전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는 그 당시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내 미술계의 시각문화를 각인시킨 대표 전시로 꼽힙니다. 이 전시는 시각문화를 주제로 해서 8.15 광복 이후 한국 역사 50년의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익회대의 해방고지로 시작하는 이 전시는 70년대 한국 모더니즘, 80년대 민중미술을 거쳐 90년대 이동기, 최정화 등 당대 미술가의 작품과
만화, 인쇄 출판물, 선정 구조물, 패션, 오브제, 설치물, 영상 등 다양한 어떤 시각 이미지들을 위계 없이 혼성적으로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전시를 하여 한국사와 미술사를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시각 문화는 특정 지역과 시기의 사회, 경제, 정치의 이데올로기를 짚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다뤄지게 됩니다. 이처럼 고급 문화로서 미술이 만든 경계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그로부터 괴리된 현실과 일상에 주목하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용어, 즉 시각 문화는 이제 미술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적 경험이 모두 읽을 대상으로서 담론화되어가는 전환과 새로운 균열의 과정을 보여주는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시각문화의 대상을 논한 것이 아니라 90년대 시각문화라는 용어가 이렇게 도래하는 현상을 토대로 보는 방식의 전환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미지란 용어는 예술과 일상이라는 분리된 영역의 경계인식에 서서히 균열이 생겨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용어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각문화란 용어는 곧 이미지의 담론적, 텍스트적 구성이 강조되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전환적 양상을 기존 인식에 대한 균열로서 저는 이 제목에서 표현해 본 것이고요. 물론 이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제목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상, 이미지와 시각문화라는 이 시기의 화두로서 90년대 전시들의 이후 물론 이제 2000년대 전시까지도 좀 더 논의를 확장하게 될 텐데요. 90년대 한국 미술에서 포착되는 미술 인식의 전환과 그 균열을 통합적으로 둘러보는 동시에 각기 다른 관점과 표현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1990년대 전시사 연구를 맡았고요. 저를 비롯하여 문혜진, 장승현 연구자님은 모두 그 기술 매체가 적극적으로 수용되던 90년대를 하나의 그 미디어 아트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확장된 매체까지 연결해서 이것이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혜진 연구자님께서는 비디오 아트를 중심으로 당시 개방적인 문화 현상과 미디어 기반 미술관의 개관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를 작가, 전시, 기관을 촘촘하게 잇는 미학적 지형도 그리기를 시도하고 계시고요. 장승현 선생님은 1990년대 폭발적으로 양산된 인쇄물과 시각예술 현장에 끼친 조형적, 문화적 영향력이 전개되는 과정을 문화 비평적 관점의 전시와 실험적인 그래픽 인쇄물이 도시 내부로 침투하는 과정을 엮어서 일상, 이미지, 도시 그리고 보기와 읽기의 행위를 문화 쟁점으로 다루는 연구를 제안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문혜진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990년대 중반은 다양한 층위의 개방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언급하신 작가와 전시는 그간 미디어 아트에 대한 서사가 다소 일원화된 경향에서 벗어나 기술 매체가 미디어 아트의 형식으로 진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다루고 있기에 앞으로 한국 미디어 아트에 관한 보다 넓고 깊은 미학적 사유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도 언급했다시피 저 또한 얘기를 한 건데요. 전시에 대한 기록물의 부족이 연구의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이는 연구자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해법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계신지 공론장이 돼가지고 막 성토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공백이 되게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미디어 아트에 대한 연구의 1차적인 걸림돌은 1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회화나 조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이미지만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반면에 비디오나 뉴미디어 작업은 이미지만으로는 도저히 그 작업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을 보지 않으면 연구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작가의 허락과 협조를 통해서 작업을 볼 수 있어야지만 이제 연구가 가능한데 이 과정이 상당히 지난하고 판매가 어려운 그 미디어 작업의 속성상 남아 계신 작가님들도 사실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더 크로스전의 도록 같은 경우는 그 기획자인 김세진 작가의 협조로 사실은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에 속하고 대부분의 미디어 전시는 작가 개개인에게 이제 일일이 그룹전의 경우에 일일이 연락을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남아 계신 분도 적고 게다가 디지털화가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8년도에 제가 그 김세진, 박화영, 함양아, 그 유비호 작가 그 작가들을 작가론을 썼던 것도 사실 작업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일단 작업을 봐야 연구를 하든가 말든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을 보기 위해서 일단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나마 동시대 시대에 남아 계신 작가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디지털화를 해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된 것인데 저는 이제 비평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이런데 사실은 학계에 계신 연구자들은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기술하고 정리하는 1차 연구가 완료되어야지만 사실은 이걸 이론화하는 2차 연구가 가능해지는데 1차 연구 자체가 이렇게 어려우니 이건 정말 어떻게 선생님 말씀하신 공백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2019년도에 배명정 선생님이 기획하신 그 비디오 한국 비디오 아트 7090 그것이 아마 있는 작가들을 최대한 그 모아놓으신 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접근의 문제는 개인의 힘으로는 좀 역부족이라는 것을 좀 느낍니다. 좀 역량의 한계를 좀 느끼고 너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의 진척이 너무 늦어서 사실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국공립 미디어 아트 아카이브가 사실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공립미술관에서 혹은 문화재단에서 미디어 아트 중심의 어떤 거대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것을 좀 그 설정을 해준다면 이렇게 여러 연구자들이 다 그 모여서 각각의 어떤 그 지점들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디지털 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쪽의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비디오 아트라 해도 그것이 영상이라는 컨텐츠로만 재생해서 보는 것으로는 저는 정확한 그 이른바 작품을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디어 아트 역시 공간과 시간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단순한 컨텐츠가 아니라 구조이고 볼륨이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의 다양한 어떤 걷기의 행위 혹은 뭐 움직임들 그리고 주변의 어떤 그 요소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어서 그런 지점들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관장하는 좀 기관 내지는 뭐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리서치 연구소가 하나쯤 그렇게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면 미래 연구자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장승현님한테 질문을 좀 보내겠습니다. 장승현님은 미술지 출판계에 오랫동안 몸담으셨고 박사 연구 주제도 인쇄물과 미술 현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의 신급으로 다가가 보면 인쇄물 매체가 당대 문화예술계에 끼친 어떤 유효한 타격감, 이른바 새로움이라는 해석 외에는 구체적인 연구가 부재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구의 쟁점은 일상 또는 일상적인 산물이 시각예술 문화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제시하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상의 등장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일상이라는 것은 버려지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 혹은 모더니즘 이점이라고 하면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이라는 건 노동의 시간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그 1990년대 이후에 일상을 다루는 작가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뭐 민중미술을 포함해서 2000년대 들어서 많은 이제 그 미술 학도들이 일상의 나른함, 괴로움, 자아의 고민 같은 것들을 주제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카이브의 관점들도 비엔날레나 이런 대형 전시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주제가 다뤄지려면 필연적으로 철학적 상상력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성은 도시에 요구된 자본주의적인 단일성을 벗어나는 탈정치적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글에 언급된 최정화의 일화 외에 지배적인 질서 바깥으로 향하는 일상의 다양성에 관한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짚어주신 질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두 개로 나눠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드 세르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철학적 상상력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로는 오히려 미셸 드 세르토의 논의는 사실 90년대에 상당히 중요한, 국내에서도 중요한 사유의 어떤 기반으로 다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셸 드 세르토뿐만 아니라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에 대한 어떤 논의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일상이라는 것이 미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되게 중요한 화두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양한 해외의 포스트 담론들이 국내에 번역이 되고 소개되면서 이러한 글들이 국내에 활발하게 소개가 되었고, 실제로 아까 이제 현실문화연구와 같은 그런 그룹 이론가들의 어떤 정말 주요한 스터디 리스트 혹은 리딩 리스트로 이렇게 그 당시에 주목을 했구나라는 것을 당시의 출간물이나 여러 가지 단행본 이런 사례를 통해서 좀 추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어떤 그런 이론적인 기반이 모든 이 한국 미술이란 어떤 현장에 동등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최정화 작가나 아까 보여드렸던 서브클럽 작가들에게 당시에 무엇을 읽으셨나요? 라는 질문도 참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상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이론적 기반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그 시기에는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정말 예찬일 수도 있고,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다양함, 그런 어떤 차이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정화 작가의 사례처럼 정말 일상의 어떤 그 물건들을 전시해 작품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이미지로서, 영상으로서 다룰 수도 있는데, 이는 또 회화라는 가장 전통적인 매체에도 그 당시 되게 중요한 화두이자 주제였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만 보는 건 아니고 많이 논의가 되긴 했지만,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거대 서사가로부터 벗어난 후에 과연 화가들이 무엇을 그려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 김지원 작가와 최진욱 작가 같은 사례를 같은 어떤 주제 안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도 돌아서 또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그 선생님의 논지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미디어 아트의 등장이 전시사의 측면에서 대단히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국내의 그 주요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를 통해서 미디어 아트가 미술계에 수용되는 과정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사유를 하고자 한다. 이 선생님의 시도가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연구 대상이 아까 잠깐 설명하시긴 했지만 그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를 포함시키셨잖아요. 저는 그 비엔날레가 2018년부터 시작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20년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화인류학적 관점의 접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이를테면 도시화 영상전에서 그 서울이라는 도시의 지역성과 미디어의 어떤 관계에 대한 걸까? 이런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어떤 그 궁금증이 일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유물론 이야기를 원고에서 잠깐 하셨는데, 그 신유물론과 미디어 아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지점도 되게 궁금합니다. 예, 일단 질문이 3개나 돼가지고 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전에서 그 카이스트에서
그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는, 근데 이제 그 방점은 과학에 찍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한국 미술이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연구를 하면서 꼭 지역의 어떤 미술관이나 뭐 전시장을 연구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미디어 아트라는 그 주제 안에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20년 동안 어쨌거나 계속 지속하고 있는 그 과학예술 비엔날레, 용어가 계속 바뀌어서 뭐라고 제가 말해야 될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 제가 거기 관련해서 이제 그 대전 시립미술관 큐레이터에게 자료 리스트를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받은 거는 최근의 것밖에는 없었고요. 아마 이제 대전에 가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 큐레이터를 만나고 뭐 뒤져봐야지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전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미디어 아트의 또 다른 어떤 그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했던 전시들은 다소 기술 중심적인 것들, 주제들은 다양한 화두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퍼포먼스가 매우 중요한 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미디어 아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인데요. 제가 고고학적인 접근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한국 미술이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시작점, 특히 이제 그 미디어 아트에 시작하면은 김구린 선생님 6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역사의 어떤 그 궤도가, 경로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서 오는 것 같은 해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원화되어 있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고고학적 관점으로 각 사례가 어떤 유일한 것들이고 그것들을 그 시대와 어떻게 이 기술이 공명했는가로 접근을 한다면 그게 어쩌면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주의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연결돼서 거대한 어떤 그 경로를 완성시킨다기보다는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들을 깊게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문화인류학이라는 뭐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할 수 있는 용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표지석 같이 이제 꽂아 놓았고요. 그게 이제 이어져서 신유물론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굳이 이제 발표 때 뒤샹의 그 큐레이팅한 전시, 그리고 뭐 헤럴드 지만의 전시 등등을 보여드린 것은 그러니까 전시를 연구한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작가의 작품이 있는 게 전시인가, 혹은 좋은 훌륭한 유명한 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을 보는 게 전시를 그러니까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좋은 전시를 보는 것인가, 뭐 비엔날레를 보는 게 좋은 전시, 혹은 전시를 보는 뭔가 대단히 의미 있는 전시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전시 자체가 하나의 유물이면 어떨까, 하나의 존재론을 가지고 있는, 그게 뭐 작가나 뭐 이런 그런 타이틀이나 에티켓이 조금 지워지고 오히려 수용자 혹은 참여자, 특히 미디어 아트는 참여자나 사용자라는 의미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전시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적극적인 행위자가 된다면 이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전시는 하나의 어떤 신유물론적 관점으로 뭔가 이렇게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좀 기대이자 상상이고 또 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싶은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분께 이제 공통된 질문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우선은 그 문혜진 선생님 발표에서도 이제 홍성민 작가님의 활동을 당시 활동 중요하게 이제 거론하셨는데, 저도 이제 아까 전에 아마 리스트에 나왔겠지만 일민 시각문화, 그 이미지가 산다.
라는 책에서 보면 홍성민 작가가 2004년에 쓴 글 너의 이웃을 탐하라 한국 비디오 아트의 성향과 향방이라는 글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글의 내용 중에서 작가는 9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까지 비디오 아트의 대규모 전시들이 그런 테크놀로지 측면, 즉 신기술의 현란함에 몰두하는 점을 좀 비판적으로 거론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이 당시 평론가나 이론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시들에 참여했던 작가가 어떤 생각한 점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어떤 미디어에 대한 예찬도 있지만 또 비판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작가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제가 또 궁금한 점은 바로 그렇게 작가들이 어떤 미디어 아트를 하면서 미디어 매체에 접근하는 시각, 그들의 관점이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면서 흥미롭게 포착하셨던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작가님들 모두를 인터뷰하지는 못했고 일부만 이제 인터뷰를 한 상태이기는 한데, 두드러지게 좀 눈에 띄는 점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국내파 작가하고 유학파 작가들 사이에 그 미디어 아트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아니면은 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게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지점인데요. 예를 들면 그 서구 유학을 통해서 비디오 아트의 맥락을 공부한 홍성민이나 박하영 혹은 서현석의 경우에는 비디오의 매체적인 속성, 그러니까 기계적인 작동 원리나 아니면은 뭐 시간성, 내러티브 뭐 이런 지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반면에 이제 국내파 작가의 경우에는 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비디오에 접근하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더 크로스전에 작가가 8명인데 그 8명 작가 중에 홍성민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홍성민의 작업만 좀 달라요.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국내 작가들은 주로 대체로 빠른 편집이나 이제 화면 효과를 강조하는 뭐 이런 경향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홍성민의 작업은 이론적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대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대한 스크립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화면은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삽입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어떤 화면과 수평으로 이제 이동하는 화면이 동시에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데요. 이게 그 비디오의 제작 방식과 감상 방식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직과 수평의 구조는 리더기가 마그네틱 테이프로 이렇게 수평으로 읽잖아요. 그 수평성에 대한 어떤 언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출되는 화면은 주사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미지가 형성되는 그 비디오 아트의 어떤 그 제작 원리, 이거를 이제 암시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비디오 이미지를 감상할 때 보통 한 이미지 위에 다른 이미지가 이렇게 쌓여서 적층되는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가 제시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하고 좀 다르게 수평으로 이미지가 흘러가는 방식으로 그 감상 방식을 좀 비추고 싶었다, 이렇게 홍성민 작가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너무 이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 그분이 사실 차별 작가 중에 가장 비디오라고 하는 매체적인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회상을 하시던데, 이게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글에서 그 홍성민 작가가 한국 미디어 아트 전시 그 스펙타클을 비판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정현 선생님이 지적한 그 한국에서의 미디어 아트의 수단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홍성민은 1996년 그 도시아 영상전에는 참여했지만 2000년도에 있었던 그 제1회 미디어 시티 서울,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련의 전시들을 경험하면서 정부의 그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해서 미디어 아트가 동원되는 방식, 그러니까 미디어의 어떤 매체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작업보다는 현란한 기술주의, 그리고 스펙타클 중심의 심미적인 소용, 이게 대세를 이룬 경향에 대해서 회의적이어서 아마도 그런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성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작가인데요. 그러니까 92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90년대 후반에 이제 박화영이나 서현석 혹은 함양아 같은 작가들이 그때 귀국을 해요. 그러면 이제 92년하고 이제 98년 뭐 이때 한 최소한 6, 7년의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그 비디오 아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아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귀국해서 한예종이나 아니면은 그 개원예술대학에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면서 이 시간 기반 비디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비디오의 시간성이라는 개념을 국내 일종의 소개한 사람이고, 그 성과 중에 하나가 2002년에 열렸던 쌈지스페이스에 열렸던 어떤 픽앤픽이라고 하는 전시인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홍성민의 제자인
김현용 이분은 이제 한예종의 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약간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다른 작가 이제 개원의 어떤 제자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분이 끼친 그 영향이 한국에서 공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생적인 계보들하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영향 관계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형성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도 비슷한 주제의 그 세미나에 초대받아서 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중국에서 뭐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홍콩에서 오신 교수님께서 그 자시 학생들의 작업물을 보여주셨어요. 그 작업물은 모두 그 영화 필름, 16mm 필름을 그 낡은 필름을 긁거나 뭐 해가지고 그런 조형 실험을 하는 그런 뭐 무빙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미나가 이제 미디어 아트 관련한 세미나긴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 과거의 것들, 낡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가를 새삼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 진보, 빠르게 속도전을 하고 기술이나 어떤 그 기계를 수단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사용자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비슷한 의미로 공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